지방자치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자치가 뭡니까? 지방이 스스로 다스릴 지자입니다. 이 용어가 일본이 세안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로컬 가버먼트 또는 로컬 오토노미를 법용한 것입니다. 그럼 자는 무슨 의미냐?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자. 치는 뭐입니까? 다스린다는 치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의 재정헌법의 100조에 지방자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49년 1년 뒤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의 법령과 똑같습니다. 지방자치 뭐 구성 요소, 유형,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아래로부터 자치냐 위로부터 자치냐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만은 지방자치를 보는 게 지방자치도 하나의 기능으로 와서 수단 가치다. 아니라 그 자체로서 지방자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주장들이 다릅니다. 또는 이해관계 중심의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의 어떤 효용성과 폐해에 대해서는 오재일 교수님 책 등에서 나온 겁니다만 효용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 정치적 가치가 있고요. 민주주의를 방어한다,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뭐 이런 쪽이 있고요. 행정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실현한달지 효율적인 행정을 촉진한달지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주체의식이 한양되고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 집권을 방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수들이 뭐 예를 들어 영국의 브라이스라는 분은 뭐 민주주의를 위한 최상 학교다. JS 밀이라는 분은 뭐 여기 보면 납세자의 의사 표현이다. 정치의 훈련장이다. 또는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이렇게 찬양 일변도로 해놨습니다. 근데 폐해도 있습니다. 폐해도. 분명히 이론적으로도 폐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통일성이 제외된다. 국민의 정치적 안정성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좀 비효율성이 많다. 그 다음에 현대 행정이 요구하는 광역성이나 이런 것이 좀 저하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모 경제가 상실된다. 규모가 작아지니까 낭비를 초래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늘 배타적 지역주의다. 그래서 국민 화합의 장애를 가져오고 오히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근데 이론적으로 대놓고 반대하는 그룹이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지방자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랑그로드라거나 우랭이라고 하는 분은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는 참여가 낮고 또 소수가 또는 다수가 횡포를 부린다. 지방자치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베타주의와 분리주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저하고 효율성도 대체로 전체 이익보다는 부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오히려 낮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놓고 지방자치를 반대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 24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이 17개, 1특별시, 6개 광역시, 서울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제주자치도죠. 8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자치시가 하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75개 시와 82개 시, 군, 69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가 5,135만 명인데 2019년 대비 2만 명이 감소가 있습니다. 지금 감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대수는 여기 보시면은 2019년 대비 오히려 세대수는 6.1만이 증가했습니다. 이 의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 연령이 42.6세인데 전남이 최고입니다. 46.2세입니다. 전남은 늙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방공무원 수가 3,756명, 지방공무원 수가 35만 명 정도 되는데 2000년에 24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지금 35만 9천으로 늘었으니까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다. 예상 규모는 약 253조 정도.
그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약 30%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방세로 걷어서 충당하는 것은 91조 정도입니다. 235조 중에 91조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평균이 약 48.7%인데 서울이 역시 최고. 최저가 지금 전북이 최저로 나와 있습니다. 전북이 23.9인데 전라남도가 24.6이니까요. 그죠? 전북이 지금 최저로 나와 있고 시군 자치구 최고는 경기도 과천시가 7.7, 최저는 경북 봉화군이 6.7%인데 밑에 보시면 신안군이 7.4%입니다. 다 그렇게 낮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전체적으로 쑥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중앙집권적 통치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국사에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AD 1세기부터 4세기 초기, 이제 상업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체로 일관되게 중앙집권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신라의 화백제, 뭐 고려의 사신관제, 유양소 이런 게 있었지만은 다 어떤 일부다, 극히 일부였고, 근데 이제 1894년에 가보경장 이후에 최초로 우리가 향회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1895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이에다가 이회, 면에다가 면회, 읍에다가 읍회를 만든 건데 12가지, 여기 보면 도로, 위생, 보적, 교육 등 12가지 어떤 향후의 필수 심의사항을 규정해놨습니다. 근데 가보경장 실패와 함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자치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레이도 일제 강점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체자치라고 하는 게 처음 우리가 실시된 게 1913년에 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최초 범위를 구했다고 그러죠.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1913년이고요. 여기 보면 은면이 1931년입니다. 도가 1933년도에 도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치단체로서. 이때 집행기관이 도지사였습니다. 그때도. 그 다음에 부는 부윤이고 읍은 읍장이었습니다. 의결기관이 도에, 부에, 읍회가 있었고요. 그래 그때도 면은 그냥 자문기관이었습니다. 면협의회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보냐면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옷으로 단장을 했다. 식민지배의 수단이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에 너무 많은 영향과 흔적을 끼치고 있다. 이제 미군정으로 들어오죠. 미군정이 약 2년 11개월입니다. 2년 11개월인데 군정 법령에 의거해갖고 다 이게 일제 때 있던 것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부지사, 부윤, 읍면장이 집행기관과 의결관을 동시에 하면서 군정이 명하는, 미군정이 명하는 사업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때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하나가 전라남도 관할의 제주도가 46년 7월 1일 정식 도로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옛날에 제주도는 전라남도 소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관할하에 경성부였습니다. 지금 서울이 46년 9월 18일 날 독립을 시켜갖고 그때 서울특별시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름이 그때도 서울특별시로 했습니다. 이 군정 한대로.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현장을 제정해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식 어떤 지방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동서냉전 틀 속에서 이 추진 의지가 그냥 약화되고 있어. 그렇지만은 서울특별시 현장 제정은 군정기관 중에 최초 지방자치라는 노론 결정으로 어떤 위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하에 지방자치로 넘어갔습니다. 48년 8월 15일 날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헌법에 100조입니다. 딱 100조에 이게 조문으로 제도적 보장으로 지방자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조문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자치단체로서 권력을 부여한 게 1특별시 서울시입니다. 9개 도, 14부, 73억 1456명인데 이때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언제 되느냐?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5.16 쿠데타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군자치로 바뀌면서 군이 법적 부여가 된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48년, 안 되니까 이제 지방행정관의 임시조치법을 먼저 제정을 하면서 6개월 이내 법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게 단일 법전인데,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89일이 지난 후에야 법이 제정됐는데, 요 사이가 못 봅시다 해서 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법이.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서 8월 15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때 부를 시로 하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해갖고 어떤 군으로서 승격을 시켰죠. 이때는 장에서 광역자치단체 장은 임명제로 실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는 또 장을 의회 간사라도 되어 있고 4년 임기고 의원은 명예직이었습니다. 그 장에 대한 불신 제도하고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혼란되어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법을 개정해서 다 내무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운전장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작정 선거를 못하고 있다가 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하면서 뒤로 가버린 거예요. 전혀 못한 거죠. 근데 불행히도 1952년이면 아직 6.25 전쟁 와중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를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월 25일 날 시읍면 의회 선거, 5월 10일 날 시도 의회 선거인데, 이때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접전지거든요. 아직 6.25 와중에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을 추진하면서 발췌계획을 했죠. 그죠? 이게 정책 목적으로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6.25 와중에 실시했고, 그 학자들은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노인 교수님, 서울행정대학원의 노인 교수님이 쓴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는 임명직으로 하고 시읍면장 의회 간선하고 장 불신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4년 후인 56년에 이제 저 시읍면장 의회 선거를 하고 특별시 도의회로 선거를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여전히 임명직을 했죠. 시읍면장은 주민 간선하고 주민 직선하고 간선의 직선을 바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 임명직도 있었습니다. 임명직도. 근데 이게 혼란스러워요. 장의회 소집 요건을 인정하고 의원 발의권도 인정해서 이때부터 강시장 약계, 집행기관이 강하고 의결기관이 약한 체제가 이때부터 도입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4.19가 났죠. 4.19가 난 뒤에 4.19 혁명이 나서 4번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겨울에 12월 12일 날 특별시 도의회, 그 다음에 시읍면의회, 시읍면장 선거, 특별시장, 도지사 선거를 12월 29일 날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장과 의원은 주민 직선하고 했는데 무소속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시읍면장의 71.5%, 시읍면의회 의원의 81.2%가 무소속이었습니다. 장과 의회 마찰이 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9년 만에, 실시 9년 만에 5.16으로 중단됐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직을 하고, 이게 이제 그 근거법을 지방자치관의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이때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바꾸고요. 의회를 요하는 사항은 사무관적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이 시도지사, 시도가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의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91년까지 딱 30년가량을 지방자치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안 한 거죠. 그죠? 장은 다 임명하고 의회는 대행하고. 그러다가 91년 3월에 이제 시군구 의회와 시도 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중단 3년 만에. 그때도 장은 임명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의회는 주민 직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과 의회 갈등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때는 기초의회 정당 공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91년 3월입니다. 지금은 기초 정당 공천을 하죠. 그러면서 딱 4년 후인 95년에 민선자치제가 개정이 돼서 내 선거가 다 있죠. 있고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연도에 선거를 시작할 목적으로 그리고 광역의 비례대표제를 10%를 도입했습니다. 95년에.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98년 3년 후에 2기 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3기 선거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주민소송제도 도입하고 이 사이에 그 다음에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 의원 50% 할당제, 무조건 정당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것을 200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또 4년 후에 2006년에 4기 선거를 했고요. 이때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고 이때 이제 아까 95년에 정당,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못하도록 한 것을 이때 풀었습니다. 정당 공천을 허용했습니다. 2006년에. 95년에 못하겠다가 2006년에 허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은 이제 민선 5기가 됐고요. 이때 기초자치단체장 후원회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2014년에 6기고요. 2018년에 민선 7기 동지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7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문 대통령께서 2018년 3월에 헌법 전면 개정안을 대통령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3월에 냈는데 5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저조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자 2018년 10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에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했는데 이게 20년 12월 9일 날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규정과 그 다음에 자치권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특히 그 중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하시고요. 헌법에는 딱 제가 두 종목이라고 했죠. 8장 117조와 118조입니다. 이 내용은 재헌헌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간단한 헌법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내용이 몇십 조문이 들어갑니다. 대신 자주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자주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좀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도대체 지방자치라는 것이 다른 나라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계통을 한번 따져보자. 자 지방자치 유형이라고 하죠. 모델이라고 죄송합니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우셨죠? 여기 보시면 대립법계와 영민법계가 있거든요. 대립법계는 단체자치를 기조로 합니다. 여기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때는 장은 국가의 일선 기관장이 되는 겁니다. 기관인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 위임받아서 다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사업을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광역의 지도 감독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시도가 시군 자치구의 어떤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를 실시한다. 이게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입니다. 주민자치는 뭐냐? 아래로부터 쭉 자치권을 갖고 하다가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권한을 준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가 기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국가는 자치사무를 못합니다. 자치단체는 또 국가사무를 처리를 못합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할 시는 지방에다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합니다. 그것은 각 부처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관에도 사무 위임 처리를 못합니다. 영국을 보면 영국의 광역은 자기 업무만 처리합니다. 기초는 기초 업무만 처리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개념이 없죠. 여기는 영국,
영연방국가 52개, 미국의 북동부 지역들입니다. 미국 잉글랜드 지방국인데 차이가 지금 두 가지 영미국계냐 대립국계 차이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김병준 교수의 이 주장입니다. 지금 김병준 교수님 누구죠? 지금 국민의힘의 뭐 3대 상임위원장 뭐 한다고 하는 분이 그분이 있다. 원래 그분이 지방자치 학자입니다. 지방자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고로 한번 보시면 한국의 지방자치 특징을 이렇게 그냥 쭉 보면 헌법에 하여튼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다. 이게 정리가 개괄적으로. 프렌치 모델이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통치체계의 전통이 엄청 강하고 중앙 권한이 강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대립법계의 단체자치고 다만 일본의 자치법 영향으로 여러 제도가 들어가 있다. 기관 대립형이다. 그러니까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각각 선출한다. 집행기관인 강시장, 그러니까 시장 그 강하고 야의회다. 임기가 4년인데 계속제의는 3개 하는다 해서 12년 하고 4년 동안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3번 할 수 있어요. 특이하게. 이것은 최영우 장관 때 김영삼 대통령 때 최영우 장관이 내무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안해가지고 만든 게 3기 연임 계속제의는 3개 안 한다 그 조항입니다. 제가 그때 사무관 했습니다. 사무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의원 임기는 4년인데 연임 제한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7기죠, 우리가 7기. 근데 7기 동안 내내 지방의 의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4, 7에 32인데 31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 공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요. 비례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제를 많이 보완해놨습니다. 근데 활용은 저조하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반환, 주민감사 청구제를 채택했는데 실제로 활용이 저조하다. 지금 타국들과는 약간 다르게 지역주의, 중앙정치개입 등의 영향이 있고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자치경찰 제도가 지금 이제 전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범 실시 후에 또 자치구와 도지와 기능 문제 등 기존의 문제점이 좀 있다.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특별자치도를 좀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라는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10점 척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우초로 갈수록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 좌측으로 올수록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거죠. 자, 왼쪽이 지방자치 부정론이라는데 이걸 이름을 망국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중앙공무원, 보수주의자, 노력층은 지방자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연설 작성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때문에 망해간다 라고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보시면 지방자치 긍정론인데 만능론이라고 했습니다. 단체장, 의회의원 등 지방정치, 지방공무원, 진보주의자, 젊은 층이 지방자치 긍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시점 척도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두 분만. 거기 우리나라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 수준이나 인식이나 하는 걸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6점이요? 6점. 또 한 분. 네, 저도 한 6점 정도. 6점. 더 박하게 주신 분 없죠? 4점. 자,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올해 2월입니다. 행안부에서 1,000명을 토론을 했더니 인지도가 48.4%입니다. 48.4%. 단체장에 대한 문제는 더 나쁩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절대 안 좋습니다.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가 좀 넘습니다. 필요하다 하는데 실제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인식 정도는
인지도는 48.4%가 아니라 부정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부정적인 게 더 많냐. 지방자치 실시 역사가 짧아서 오랜 중앙 집권적 전통 통치체계 때문에 영국은 사실 500년이라고 합니다. 500년. 영국이. 일본도 약 150년인데 한국은 약 39년입니다. 그러니까 52년부터 69년에 지금까지 약 30년, 39년이라. 언론을 보시면 늘 부정적인 것만 보도해서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잘 안 쓰죠. 부정적인 면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장이나 의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주민의 지방자치라는 인식이 없어서 저조해서 민주주의 교육훈련이나 연수가 부족해서 주민 참여가 부족해서 지방자치가 잘못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정치 오염이 돼서 아니면 우리가 분단국가나 북한과 대치 중이어서 자 이제 인선자치의 긍정적인 면과 미완면을 6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인기 장관님을 하실 때 한번 연구를 해봐서 제가 자치제도 과장을 했는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을 좀 더 보완해본 겁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긍정적인 면이 뭐냐? 긍정적인. 1번은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이제 민주주의가 급속히 여기 잘렸네요. 그죠?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민주주의가 급과 신장. 민주주의가 급격히 신장됐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죠. 완전히 민주주의가 신장이 됐죠. 여기 보면 오랜 독재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위주의 어떤 전제주의 극복에 크게 기여를 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훈련 효과가 확산되고 있고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그 다음에 중앙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이 완화됐다. 98년에 김대중 정권으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기에도 중앙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지방은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 확대입니다. 참여 증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뭐 통일체 국무회의 대의원 선거 한 번 하고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면 끝나던 것이 지금은 8번 이상의 선거가 특별합니다. 그죠? 시장원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도의원 선거, 시군구의원 선거,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 뭐 하여튼 교육감 선거 8번 이상의 선거라서 주민이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 기여한다. 또 창의성이 제고됐다. 세 번째, 지역발전의 아이디어가 지금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체장, 의원,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제시하고 그걸 집행을 하고 성과를 창출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기발한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보면 참여가 드러나면서 창의성이 제고돼서 그렇겠죠. 그죠? 자, 활동성이 엄청 증가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이 정말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 뛰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장, 우리 의원, 공무원, 사회단체 중심의 또 활동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벤치마킹도 엄청 활발합니다. 다른 데서 뭐 했다면 막 또 가서 오늘 벤치마킹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응성 강화를 해서 바로 대응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민의 민원이나 각종 요구 요청에 즉각 반응을 하고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엄청 강화됐습니다. 활발하죠. 예를 들어 장성군이다. 그러면 장성군은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차를 이동 목욕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성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걸 따라서 다른 데서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움직이지 잘 못하시거나 오지에 있는 분들을 이동 목욕차로 다니면서 목욕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가 엄청나게 강화됐죠. 그 왜 그럽니까? 주민이 즉 표다를 가장 민원실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그죠? 다 1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민원실을 딱 내놔서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합니다. 강원도 같은 산간, 전남 같은 평야, 경북도 어떻게 보면 산간이라고 하겠죠. 산간이나 합쳐서 경남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충청은 아니 충청북도는 내륙이죠. 수도권. 이게 평야, 산간, 해안, 내륙 등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많은 대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흡한 면은 없느냐? 부정적인 면은 없느냐? 자, 또 6개를 딱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도한 정치하라고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 오버 포리티컬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지역이 중앙 정치의 전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완전히 전장, 싸움터가 되어 있다. 중앙 정치로부터 과도한 영향입니다. 다 공천하죠. 공천 헌금, 국회 부조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요원은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선거요원이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공천권을 쥐고. 그 다음에 중앙 정치 이슈가 지방에 바로 와버립니다. 지방자치의 어떤 생활자치의 필요가 한 그런 정책 이슈들은 저 순위가 밀려가지고 저 밑에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의 첫 번째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해요.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캐치프레이가 정권을 교체하다. 서울시민하고 정권 교체하고는 상관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민의 삶이. 근데 늘 구호는 정권을 바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내부에 또 과도한 정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집행기관이나 지방의 운영기계, 정당, 시민단체, 지방언론의 과도한 개입이다. 이렇게,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지방행정의 어떤 중립성,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심대에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저널리즘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특별한 거죠. 양국적인 지역관계가 오히려 증가한 거 아니냐. 특정 정당이 단체장, 의원, 국회의원을 독점 당선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만년 여당화입니다. 이건 호남과 영남이 유달리거든요. 영남에 가면 늘 중앙에서 여당이 될 때, 야당이 될 때 거기는 여당이죠. 마찬가지로 호남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부패 구조가 내재한다. 그리고 토한, 독점한. 오히려 지역인재 발굴이 미흡하다고. 일단 독점으로 유능한 지방자치인재 어떤 후계 육성을 기피한다는 거죠. 자, 지역 발전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민선 단체장 중에 20% 정도가 베스트, 60%는 쏘쏘, 그저 그렇다. 20%는 워스트다. 편편하다. 근데 이 단체장의 중요세라는 것은 단체장은 고은이 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근데 국회의원은 원오브 대입니다.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장이 더 중요합니다. 장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민선 3기, 6기 지나가면서 지역 발전의 편차 현상이 심각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은 정말 장을 잘 뽑아서 속된 말로 지역 살림 자리에 때깔이 나는데 어느 지역은 맨날 구속돼갖고 대법원 가고 또 바뀌고 또 보궐선거하고 합니다. 재선거를 하나. 그러면 벌써 지역 발전의 편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게 생활자치, 일상 생활 중심의 지방자치 중요성이 강화되고 생활자치가 실종되면서 정치자치화한다. 정당 중심의 정치자치화한다. 이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비용 부담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지금 세금 도둑을 잡아라는 시민단체가 활동 중인데 지방자치 실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도 보궐선거나 재선거 때 누구 돈으로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합니까? 지방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군 수선거가, 군의원 군선거가 18억 정도가 됩니다.
작은 그 군수 선거. 근데 큰 선거,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몇백억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됩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매일이 장관이 계실 때 자기 자체의 이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법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택도 없다. 그래갖고 폐기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자, 비효율성 여섯 번째로. 자, 비효율성이 많이 책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방 재정 운영이 방만하고 예산 낭비가 심하고, 이거 기재부든 중앙부처는 늘 지금 자치단체를 어떻게 보냐면 전부 이 재정 낭비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재부나 중앙부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의 어떤 무리한 시행, 그 전임 단체장 사업은 다 중단해버립니다. 이어서 한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또 이제 폐기처분을 합니다. 의원별로 또 사업성 예산을 배분하고 지방 공격과 출자 출원 기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약 100개였는데 지금 600개가 넘습니다. 출자 출원 기관은 더 됩니다. 포화청사 문제, 지역축제 관람 문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포화청사 문제 한겨레신문에 나오는 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서너 가지 있어서 해놨습니다. 지방 민주주의 위기 문제입니다.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민주주의 학교가 훈련장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민주주의 수렁이다, 그리고 완전히 보틀레커, 어떤 병목처럼 민주주의 어휘를 지방자치에서 발전을 못한다, 병목이 있다. 정치 행정의 사이와 지방자치가 일단 독재체제로 전략을 우려가 있다. 또 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제왕이다. 인사권, 조직권, 예산, 재정권을 전행하고 공공영예부 사유화다. 낙하산 인사다. 뭐 공사, 군단, 주최, 취향기관들 자기 선거 도왔던 사람들 다 임명하고 한다. 지방의회는 하우스 던집니다. 의장당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상하반기 2년 6개월 동안 전부 감투싸움이다. 비례대표 선출도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다. 비민주화다. 중앙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선거연합이 비선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지방자치가 토들의 반상회로 전락했다. 돈잔치, 근권자치화되겠다. 지방유지와 지방공무원의 어떤 관경 밀착이 심하다. 지방분권은 지방토 지배체제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 그 유명한 강준만 교수 한 말이고, 여기 보시면 한국 정당의 비정상적 발전이 지방자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정당 수가 109개였습니다. 한 개 정당 한 개당 평균 수명이 2년 9개월입니다. 3년이 채 안 됩니다. 정당은 늘 계속 확보하는 거다. 근데 그 영향을 또 지방자치는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아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에 계신 분, 두 분 계속 대화하고 계신데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조금 밖에 나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 계신 분. 계속 들려서 조금 나가서 있는 대화하고 나오시면 안 될까요? 계속 말씀을 하셔서 강의하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최강익 교수 같은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늦은 근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주민의 저장 참여나 양육화 문제가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정치 참여는 과잉돼 있다. 근데 반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정치 참여는 실종 상태다. 이게 강준만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 감사청구권 등 직접 민주화들을 많이 도입했음에도 극히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것처럼. 그 지방선거 투표율도 낮다. 영국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약 70% 정도 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쪽은 약 80%가 넘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우리가 몇 프로쯤 될까요?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60%가 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8%. 심지어 중간에 아까 보궐선거를 하는 데는 30% 내지 40%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과소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100%로 할 때 30%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2분의 1을 얻으면 15%죠. 15%가 100%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과소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과소대표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앙 권한을 지방 이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감독이 문제다 하는데 사실은 지방 행정이나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권한 이양과 이익이 우선입니다. 지금 지방 자치단체마다 뭐 청년수당, 3대 복지, 뭐 재난지원금 등 마구 사실 선거 때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어떤 새로운 정책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에 안주해가지고 중앙하고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합니다. 지방이 편하고 좋거든요. 중앙에 가면 힘들고. 대표적으로 광주 전남이 안 올라가요. 이 안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럼 능력 수준 향상이 어려운 거죠. 더딘 거죠. 그 다음에 지방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건전성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과소 문제입니다. 저출산, 초고령 어떤 자치단체 전속 문제인데, 인구 5만 미만의 군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2개에서 48개, 88개입니다. 2019년에 인구 5만 미만의 군이 88개를 찾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비진입한 자치단체 수도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1%인데 전남은 22.2%. 초고령 사회 진입한 시군 군이 경북 20.1%, 전남이 단연 1위입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불립니다. 근데 특히 농산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저출산도 심각하죠. 지금 학계 출산율은 2020년이 0.840입니다. 사망이 출산보다 훨씬 높은 거죠. 2020년대 들어서 자치단체 지위를 지속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판단하는 불가능 판단된 자치단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이 증가하는데 105개라고 합니다. 46.1%가 소멸 위험 지역, 46.1%.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700공기가 지금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삼석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혀 걸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지방자치를 폐지할 수 있느냐?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시도지사만 선거하면 되지. 시장, 부총장까지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시도의회만 있으면 됐지. 시국의회까지 필요하냐. 어느 하나라도 폐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 하지 않는 나라는 도시국가뿐입니다. 싱가포르, 모나코등. 심지어 북한, 중국, 쿠바 이런 데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당이 우위에 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 우위의 지방자치. 다만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전부 끊임없이 개혁을 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30년 전 70년을 바탕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중년 시대를 전면 조사해서 분석하고 긍정적인 면은 올리고 미흡한 면은 내리면서 방향으로 계속 개혁을 한다. 결국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능이 강화돼서 단기 중장기 과제를 마련해서 제시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실태 조사 후에 지금 개혁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법이 관련된 법이 있고 일본이나 영국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자치 어떤 혁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스트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네 바퀴 발전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겠죠. 지방의회겠죠. 공무원이죠. 자치단체 이 네 파트를 지방자치의 네 바퀴라고 합니다. 자,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선 지방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와 함께 협력을 해요. 늘 대립만해서는 그 자치단체가 바퀴가 계속 돌기만 하겠죠. 앞으로 방향과 나가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의회도 자기 절제와 정화대로 그래야 됩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금 윤리특위를 구성하도록 이제 해놨죠. 지방의회원 행동법령도 만들어서 자기 절제와 정화 능력이 필요하다.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효율 공무원 전에 자치단 자원을 문제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정책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사, 예산, 정책. 자치단체 장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가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4년 동안 위임을 맡아서 잘하라고 꼭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하면서 지역발전의 의지나 활력을 견인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민선의 3대 장점이 창의, 활력, 경쟁이라. 자,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선 장을 보완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해요.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의 공상을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네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나 잘 안 되면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해요. 자, 여기까지 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몇 분 남았죠? 53분. 제가 다른 것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럼 우리 지역이 왜 제가 이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와가지고 제가 물론 부지사를 했습니다. 부지사를 2008년에 일단 18개월을 부지사를 하고 중앙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물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사실 광주 전남은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역을 보면 그냥 균형발전한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전국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10개. 광주, 전남은 공동혁신도시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쪽 지역에 공동혁신도시 하나, 전북에 하나, 그래서 2개입니다. 10개를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경북 하나, 울산 하나, 부산 하나, 경남 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경부를 축으로 하는 부균형 성장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균형 성장 전략을 써가지고 거의 한 30년 동안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중앙집권, 지방자치를 중지시켰죠. 강력한 중앙집권.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하는. 또 하나는 부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경부를 축으로 하는 곳의 수도권과 대구, 부산권에, 경남권에 모든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반대편에 있는 우리 호남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권의 인구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방 1945년 해방될 때
전남, 경북, 경남이 약 15% 정도 인구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전북이 약 10%, 서울은 7.4%였습니다. 1960년에 이르러서 전남, 전북이 595만 명이었습니다. 경남, 경북이 803만 명이었습니다. 600만. 그래서 영남이 1.35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0년 동안 이 지난 후에 2019년에 보니까 호남이 514만 명입니다. 영남권이 1188만 명입니다. 그래서 영남이 호남의 2.3배 이렇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인구를 합쳐봐야 대구, 경북 인구하고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호남 쪽에서는 젊은 인구와 노동력이 다 경북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이쪽은 노령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3년 동안은 이쪽에 산업화가 거의 더디게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산업화 현상을 보면 또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경북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은 이제 정말 심각하게 된 거죠.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을 연구하면서 박사들을 한 반씩 나눴습니다. 우리가 30만 6명 됩니다. 박사가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재정 투입을 분석해봤습니다. 60년대 이래로 재정 투입을 분석해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67년 이래 저희가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이 1,300조 원입니다. 충청권이 460조 원입니다. 호남권이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년간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거나 면제된 280조 원의 사업 중 호남이 14.7%입니다. 충청이 14%입니다. 근데 수도권이 35%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쪽 지역은 현재 투입된 재원이 적고 산업이 적고 SOC가 적고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를 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예비 타당성 제도라 했죠. 영남이 한 36% 정도 됩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율이. 수도권은 더 높고요. 호남은 14.7%가 됩니다. 이쪽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은 한 15% 정도 미만의 통과율을 보이는 거죠. 없는 거죠. 한 85%가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럼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예산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없애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IMF 위기 때 국가 재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게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타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못 없앤다면은 아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혼화시켜라.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나눠라.
말아가지고 웬만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잘 사는 곳은 민간에서 투자하자, 민간 투자를 해주고 이쪽 소멸 지역은 아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없애거나 균형 발전 척도를 훨씬 더 많이 넣어주자는 게고요. 또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 예비 다단성 제도 면제. 낙후지역은 면제해주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모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공개 경쟁을 한다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쪽 지역은 100전 100패입니다. 왜 100전 100패겠습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1번 재정이 안 좋고 2번 인구가 좋고 3번 수요가 없잖아요. SOC가 안 갖춰져. 근데 당연히 공모제도로 가면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부만. 그래서 공모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불균형 지역, 못 사는 지역, 거기에 오히려 밀어줘야 된다. 어떤 사업을 밀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공모제도 추진 방식도 개선하자. 그 다음에 또 투자심사제도도 똑같습니다. 투자심사, 예비 타당성 제도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또 투자심사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 또 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합니다. 몇 년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전번에 저기 안 됐죠. 방사원 가속기를 전라남도에서 과학기술부에 신청했습니다. 방사원 가속기.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10여 년 이상의 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응? 충북, 오성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성 오창.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모제도 방식에 보면은 지역의 여건이 과학기술 R&D가 있느냐, 기반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진 그 공모제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하도 저희 전라남도에서 울어가지고 균형발전 점수가 4점인가 들어갔습니다. 4점 갖고는 택도 아닙니다. 결국 그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R&D, 대규모 R&D 시설에 관한 공모제도를 하면 전라남도나 광주나 전라도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 국가 R&D 기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김치연구소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 R&D 기관은 광주에 있는 김치연구소 하나밖에 없어요. 다 분원입니다. 분원이거나 자그마한 분원. 그럼 R&D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사실 심각성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적죠. 인구가 적다 보니까 노령화 됐죠. 그 다음에 노동력 없죠. 노동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조선이 목포 쪽에서 지금 다시 호황이 온다는데 거기에 근로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어디가 있죠? 수도권과 부산 쪽에 있는 거죠. 경상 쪽에.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없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중앙정부 계속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제 강의 이 정도 마치고 질문이 있는 분 한두 분만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이 흥미롭다. 두 번째는 다 이해했다. 두 번째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